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법제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정긍식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학내 보직으로 주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을 맡은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와 한국 법제사 분야를 연구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흔히 말하는 81학번이거든요. 1981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은 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실 텐데요. 그때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이었거든요. 이번에 참 어이없는 우리 법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계엄을 했는데,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었고, 그리고 다 마찬가지일 때 가장 중요한 시기 이제 고3 때 여름에 이제 고3 때 이제 계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법과대학을 입학을 했고요. 그때 그 당시 분위기가 법이라든가 법학에 대한 고무주의가 강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헌법 공부할 때 우리나라 판례가 많이 있죠. 제 공부할 때는 기껏해야 미국 판례 몇 개, 한국 판례는 아예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 아마 80년도 헌법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요. 인간다운 삶, 행복 추구권, 그런 삶을 제대로 누리는 사회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다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주의를 포함한 제3의 길을 모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은 저로서는 이제 과거의 역사에서 이제 실제로 찾아보려는 그런 노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결국은 역사 또는 역사 공부의 필요성인데요. 아마 우리의 경우에 왜 역사를 공부하느냐? 옛날의 실패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런 실용적 차원을 넘어서서 역사 그 자체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역사를 몰라도 불편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딱 돌아서 생각하면 좀 뭔가 허전한 그런 면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의 공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때 이제 정년하시는 이제 한인석 교수, 그 다음에 연세대 이철호 교수, 바로 이제 선배들로서 이제 정년하신 심의기 교수라든가, 바로 위에는 김창록 교수, 그리고 저 시립대에 있는 전병훈 교수 등등,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기초법에 대한 공부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정법을 해서는 도저히 이 군부 독재에 대한 하수인밖에 되지를 않는다. 그런 인상에서 나가게 되고, 다음에 이제 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서 미국에서 유행한 법과 사회 운동, 그 다음에 비판 법학, 그때 제가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15동 5층이 그때 86년 대원 세미나실이었거든요. 거기가 바로 이제 지금 진보적인 법학 단체인 법과 사회 이론 연구의 민주주의 연구의 이제 산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에서 실정법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또 한편 이제 성향상 꼬치꼬치 따지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성향에다가 당시 분위기가 바로 이제 실정법이 아닌 기초법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학번을 보면 그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기초법 전공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시대적 분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학 공부는 쉽고, 그러면서 이제 해방구를 찾은 것이 역사였고요. 그때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민법하시는 이호정 교수님이십니다. 요즘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은, 이호정 교수님 학부 때 강의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딱 진도 나가다가 한 절반 정도 나가면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아주 이제 자유로운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종고 교수님의 이제 한국의 사형법 수용사라든가 아주 이제 인문서적인 좋은 책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바로 지도 교수님이신 박병원 교수님은 학부 때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저서로 한국 가계 계승 법제 역사적 탐구와 조선시대 제사승계 법제와 현실을 출간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가족제도 역사에 대해 연구를 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이제 개인사적인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저 조상의 경우에는 이제 한강 정구라고 바로 16대 손이고 그 고향에서 자랐습니다. 한강 선생의 경우에 이제 시호가 문목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역사 쪽에서는 회계 이황과 남명 조식을 같이 공부를 아주 실용주의여서 미수 허목을 통해서 건기 실학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고향의 경우에 이제 아주 당시에는 이제 조선시대의 경우에 상당히 큰 도시였는데 거기에서 나면서부터 그냥 계속 어릴 적부터 조상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보장제적 전통이 강한 그런 집안에서 났습니다. 제가 이제 뭐 5남매의 맞이였고요. 부모님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놀랍 양반의 후손이었습니다. 특히 아버님은 거의 뭐 고아로서 자라셨으니까 이제 너는 집안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장남의 중함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지 요즘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차피 이제 어쨌든 자식은 부모보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모든 부모님의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이제 여러 형제가 어떤 너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장남이라고 하는 중합이 강했는데요. 장남의 중합, 이 전통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법학적 탐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사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내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받는가에 대한 그런 사실 부모님으로 돌아가시게 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의 외적인 표현과 그에 대한 규제를 했고요. 박사학위 논문은 이제 바로 제사승계 법제가 정립되는 과정, 영국 내전에 정립되는 과정을 규명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학위 논문의 규제를 이야기한다면 15세기까지는 제사보다는 재산 상속을 훨씬 더 중시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후대로 갈수록 역전이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되고 결국은 20세기 식민지기를 거치면서부터 완전한 이제 가부장제도,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제 이미 10년도 더 되었는데요. 2008년에 완전히 사라진 호주제가 이 제사 승계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호주 승계제도에 담고 있는 것이죠.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2019년도에 저서는 조선 후기와 식민지기 현대까지 거쳐지는 것에 대한 논문을 모아서 수정한 것이고 2021년도에 나온 것은 통시적으로 고려 말부터 현대까지 쓴 그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좀 대중서에 가깝게 쓴다고 했는데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제사를 지내는 그 형식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 공동백서라든가 뭐 빨간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뭐 고려. 저는 생각보다는 그런 형식의 얽매이기보다는 실질적인 측면.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제사의 기능으로서 이제 수족 경종이라고 그럴게요. 자기 친척들을 모으고 조상을 존중한다는 이 본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1년에 2번 부모님 뵙거든요. 명절 때. 그때 이제 조상 제사를 통해서 파편화되어 있는 식구들끼리 한번 얼굴 한번 보고 한번 먹고 도손도손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땠다, 할머니가 어땠다, 아버지가 어땠다, 어머니가 어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좋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일전에 우연히 이제 서울시 대리별로 성수동에 600년과 보호소로 지정된 나무에 대한 그 지역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낸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이제 일본에서는 맛절이 축제의 형태로서 지역 공동체를 좀 유지할 수 있는, 이건 아파트에 바로 옆집 사람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좀 공동체를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전공의 특성상 사료를 주로 다루시게 되는데 교수님께서 전통법 사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질문은 이제 사료만이 아니라 연구하는 일반 과정에 대해서 바꿔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같으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너무 기존 연구 찾기가 아주 쉬워졌으니 기존 연구 성과를 충분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닥치는 대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줄치고 요약하고 할 필요 없이 닥치는 대로 읽고 그리고 읽은 문헌 목록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두고 이제 민법 전공입니다. 박사논문 뭐로 쓸 거예요? 민법으로 쓸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뭔 걸 쓰려고 하면 일단 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에 어떤 논문이 나와 있고 어떤 부분은 야 이것은 도저히 내가 쓸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사람들 거의 안 다루었네. 등등등 이렇게 조감들을 그리는 작업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역사 쪽으로 한다면 저는 강조하는 것이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워낙 발달해가지고 제 박사 논문 쓸 때만 하더라도 다 읽었거든요, 번역본으로. 근데 요즘은 그냥 앉아가지고 컴퓨터에 앉아서 몇 차 치면은 자료가 쫙 다 뜹니다. 근데 박사 논문 쓸 때는 그렇게 하면 일단 자료를 섭렵하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특히 이제 기본 연대기 그러니까 조선시대에서의 경우는 조선전기와 조선조 실록 후기 실록은 좀 빈약하긴 하지만 실록 나아가면 성적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통독을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이 나오는 거죠. 단편적인 게 아니라 그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사료의 정확한 해석과 나아가서 맥락적 이해, 맥락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비해야 할 것은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AI 나오고 챗 GPT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AI든 챗 GPT든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공하는 거니까 새로운 연구가 나올 수 없거든요. 논문 쓰는 것도 새로운 연구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접근인데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육 취재의 가장 큰 문제가 비판적 사고를 못하게 하죠. 네? 중고등학교 때 한 학생이 엉뚱한 질문하면 속으로 전부 그러죠. 쟤 때문에 진도 못 나고 왜 쓸데없는 질문하냐. 대학교 와가지고는 이제 우리 로스쿨 학생이면 학점이 워낙 중요하니까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잘못 적으면 학점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고민이 제일 큰 문제가 이야기 같은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훈련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요즘 계속 비판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법학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의 묘미가 같은 대상, 같은 사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거든요. 법학에서도 이제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학설이 나오잖아요. 객관설, 주관설, 절충설 등등등등. 역사 해석도 마찬가지. 그게 자기의 이제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참신한 시각으로. 그래서 사료에 대한 합리적 해석으로 독자들, 다른 연구자들 설득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일단 비판적 사고로서 남들 한 거 하지 말라. 지금 워낙 요즘에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아무개 교수는 1년에 논문 몇 편 썼으니까 얼마 주고 아무개 교수 1년에 논문 몇 편밖에 못 쓰니까 더 적게 주고 이렇게 연구를 강조한다 그러면 질적 성과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최소한 학자로서 출발할 때에는 남들이 하지 않은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는 글이 나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역주 경국대전 주해와 조선 후기 수교자료 집성 시리즈 등을 집필하시며 전통법 사료의 번역 그리고 역주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작업에 있어서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작업의 가장 큰 목표는 한문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사료를 익히는 거죠. 요즘 거의 고등학교 때 한문 안 배우죠.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이제 20세기 한문 법학 교과서 다 한자가 많았을걸요. 어느 순간 다 빠져버리고 사료학습의 측면인데 결국은 이제 법사 또한 역사학이고 역사학은 사료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설과 가장 큰 차이죠. 소설과 가장 큰 차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문도 외국어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영문과 다니는 친구들이 미국 법전 잘 못 읽죠. 동문과 출신들이 우리 독일 법서 못 읽듯이
한문도 이제 결국은 분야별로 차이만 있기 때문에 이제 법제사만의 한문 습득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과정이 여기서 결국은 저 혼자 번역할 것이 아니라 계속 강독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번역하고 그 다음에 같이 검토 수정하고 그런 과정인데요. 이 과정의 경우에는 이제 사료를 습득하면서 이제 연구 주제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여기 이제 번역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비판적 사고를 가게시킵니다. 번역에 해보면 그게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실 텐데 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청나라에서 사고 전설을 편찬을 했죠. 그때까지 내려오는 중국의 모든 전적을 정리한다는 것. 이게 명나라부터 이어지는 지식인들의 비판적 사고를 막는 겁니다. 일단 관의 작업이니까 먹고 살게 해줄 것이고, 그리고 내 손으로 우리 조상의 훌륭한 업적을 정리한다. 이 얼마나 자부심. 그런데 문제는 철저하게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자에만 빠져버리고 비판적 사고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청나라가 한족을 수하고 한족을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의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풀어야 하느냐, 독자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등 문제고, 또 하나는 언어가 계속 바뀌죠. 아마 여러분들 1980년대 글 읽으면은 순 한글로 되어 있더라도 그런 문제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경국된 주의 작업하고 아직도 번역 쌓아두기만 하고 공간한 자료가 제일 많은데, 일단 너무 좀 완벽을 추구하다가 좀 실기한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조선 후기 수교자의 집성을 읽으면서 떠오른 연구 주제가 많았는데 지금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몇몇 연구는 나오긴 했지만은 좀 본격적인 연구로 이어지지 못한 면이 좀 아쉽습니다. 그게 제일 아쉽고,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번역이 우선이지만 번역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 정치 연구 주제가 나오면 기록을 해두라는 걸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조선의 법치주의 탐구, 잊혀진 법학자 신권, 한국 근대법 사고 등을 집필하시며 조선시대를 비롯하여 근대에 이르는 시기의 법제사 및 법사학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시기와 인물들에 관하여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근대 등 우리나라 법제사의 여러 시기를 관통하여 드러나는 법학적 인간상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주로 제도 연구, 제도사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인물이나 사상에 대한 연구를 거의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나 사상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판단하는 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하자면은 저기 제도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만든 사람, 아니면 제대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인물 연구가, 그리고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사상에 대한 인물이나 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그 면에서 좀 저기 한계가 있습니다. 거꾸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조선시대 한국인에 대해서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좀 더 좁히면은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법을 잘 지켰을까요? 아니면은 조선시대에 소송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은 우리나라 소송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을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재 소송이 언제부터 많아졌을까?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뭐 인물 고추도감, 전민 변정도감, 뭐 찰리도감이라는 게 전부 임시 기구를 만들어서 소송을 빨리 처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했을 때 고려가 멸망한 이유를 쭉 들면서 그 중에 하나가 고려는 말기에 소송이 많아가지고 망했다. 그럼 우리는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조선은 소송을 없애야 된다. 언제까지? 전국에 있는 소송 다 끝내라. 그때 못하면은 이 관리들 처벌한다. 계속 그때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소송이 아주 많았고,
소송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 것은 권리의식이 강하고 이기식이 아주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좀 모순적인 측면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개인주의적인 이 개인주의적인 모습도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혈연 집단, 지역 공동체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집단주의적 영역이 같이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런 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판사 한번 만나보니까 지금 속가 5만 원인데 항소심입니다. 그 다음 하는 말이 이 사건 대법원 갈 겁니다. 아주 또 판사 만나니까 인터넷으로 옷을 샀는데 사고 반품했어요. 너 왜 입어보고도 반품하냐? 무슨 소리냐? 나 안 입어봤다. 왜 안 돌려주니까 소송 붙었다 그러거든요. 소송하자면은 아시겠지만은 그 재판 변론 한 번만에 될까요? 조그만 이익도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집단주의로 나가는, 이것이 결국은 우리 역사에서 생성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 본다면은 우리 개개인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이 네거티브 규제를 거의 도입을 못하죠. 제가 저 가보지는 않았는데 노르웨이 피어드르 해안에 가보면 그게 끝까지는 절벽이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보호망도 없고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마시오 뭐 등등 전혀 없대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거기에서 누가 가서 떨어져 죽어서 사고 났다 그러면은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느냐 소송 들어갈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이제 국가가 온정적 가부장제 국가가 백성이 굶어 죽으면 국가가 알아서 먹여 살려줘야 한다는 그런 인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사전에 규제를 안 해가지고 왜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았느냐 등등등 그런 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제 제자 중 일본 제자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누가 지하철에서 자살하면은 그럼 지하철 중단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깨끗하게 치워야 되잖아요. 그 비용을 유가족한테 다 청구한다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국가에서 국가의 철도공사에 피해를 끼쳤으니까 자기가 배상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나라가 누군가 사회가 잘못해서 자살하게 했으니까 그 자살에 대한 건 못하지만 어떻게 비용까지 청구하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측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정책 입안할 때에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굳이 좀 인물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은 좀 소개해드릴 만한 친구는 이제 독립운동가인 심산 김창수 선생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유학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1879년에 출생하셔가지고 그러면서 1919년에 파리 장서 운동에 관여도 하시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바뀌십니다. 그때 이제 한희석 교수 책에 나와 있겠지만은 우리 또 가인 김병로 동인 혹은 다음에 애산 인성이 변론을 하니까 나 변론 안 받겠다. 내가 왜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오랑캐인 일본법에 다른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해방되면서부터 철저한 민주주의자로 바뀌었습니다.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결국은 한번 죽기는 쉽지만 열사되는 거는 큰맘 먹고 한번 하면 되지만은 평생 자기 지속 원칙을 지키면서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지금 압박이 있을 때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가장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법학자는 아니지만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면이 아주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전통 주자학자에서
경상북도 성주 출신이기 때문에 전통 주자학 승리학자에서 어떻게 철저 민주주의자로 가는 과정, 그것도 좀 밝히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2021년 출간된 국역 묵제일기 전 6권은 교육부 주관 학술 연구지역 사업 우수성과 50선 중 한국학 분야 우수성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법사학자로서 국사학 등의 다른 학문 분야의 여러 연구자들과 협업하시면서 좋은 연구 성과를 이뤄내신 비결이 궁금합니다. 예, 다 아시겠지만은 법제사는 역사학이거든요. 대상을 이제 법을 소재로 해서 역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학자보다는 역사학자들과 훨씬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뜸했지만은 처음 공부할 때에는 이제 거의 매주 역사학자들과 만나고 서로 이제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제일기도 그러고 다른 것도 이제 주로 보문사학회 회원들과 교류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지도 선생님께서 창립을 하셨고 제가 바로 지난 12월 31일자로 보문사학회 회장을 그만둔 그런 인연입니다. 보문사학회와는 이제 주로 조선시대 생활사 2권부터 4권은 이제 꼭지 필집을 들어갔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학자들의 법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를 한다면은 이제 결국은 법학하면서 역사에 좀 강점이 있는 사람이 소수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공동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묵제일기 6권의 경우에는 일단 저는 연구 책임자로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공동 연구자들한테 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조알 고조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알아서 같이 번역을 하시라 믿고 맡기는 것이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한번 쭉 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서로 상호관계에 대한 신뢰관계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법학전문대학 입학하기 위해서 일터 공동으로 공부했을 거고 입학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하는데 결국 신뢰관계가 깨어지면은 안 되는 거죠. 서로 신뢰관계이고 그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책임자라면은 이제 자기가 해야 할 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하는 해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책임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께서는 미래 한국 법제사 연구자로 성장할 학생들을 교육하고 현재 중앙귀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으로도 재임하시며 한국 법제사 연구의 토양을 이루시는 데 많은 힘을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 법사학의 과제가 무엇인지와 법제사 연구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과제인데 지금 역사학 쪽에서 엄청난 법제사 연구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바람직하죠. 역사학 전반에서 법에 대한 인식이 강조가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아마 결국은 지금 이 전국도 법적으로 해결될 거잖아요. 옛날처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더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은 독자성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법제사 필요 있어? 역사에서 하면 되지? 이런 말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독자성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제 한 두 가지 방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법적 소재의 발굴. 법적 소재의 발굴이라고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소송의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또 역사 쪽에 더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머릿속에만 들고 있고 좀 기초 자료만 조사한 게 법 지식의 확산. 언제부터 법 지식이 확산되고 있느냐? 이런 관계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법률가 집단의 형성. 그러니까 저기 다른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수령이 입법은 아니고 사법과 행정을 겸하고 있는데 거기에 율가 출신들인 검률이 보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중인들 작가 출신인데 그 율가에 대한 연구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율가 출신들이 근대에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여러분들 조선시대 나왔던 그 쓸데없는 율가를 왜 하냐고
문과를 해가지고 돼야 되는데 지금 조선시대 천대받은 게 다 전문직이죠. 의과, 상과,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역관, 외교관.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율가 집단의 근대로의 변한 그런 과정, 다양한 소재를 찾을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문서에 나타나는 법 감정 등등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문제는 이제 좀 제 자신이 이제 조선시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근현대사의 국제 연구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좀 저기 법학자 하시는 분들도 이제 뭐 입법의 연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미건조하거든요. 법은 사회적 배경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사회학적, 인류학적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본다면은 우리 상황에서 근데 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법의 두 가지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어느 역사학者이제 구조와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지금은 한국이 남녀 평등 사회입니까? 논란이 있을 수 있죠. 1948년도에 우리 헌법이 처음 제정되었죠. 그때도 남녀 평등 규정이 있었죠. 그때 남녀 평등 사회였어요. 그럼 어느 누구도 여성이 차별을 많이 받았다? 얘기하겠죠. 좀 상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근데 48년 헌법에 그게 왜 들어갔냐? 쓸데없는 조문이 아니냐? 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바는 바로 남녀 평등 사회라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헌법에 보면은 인간다운 삶, 행복 추구권 등등등 이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사건 현실의 반영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특별법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 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교사가 우울증 때문에 휴직했다가 복직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좋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입법을 나오죠. 이렇게 두 가지 가치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50년대 우리 노동법이 가장 좋았다 그러거든요. 아무 쓸모없는 그런 법, 이제 아주 이상법인가 결국은 이 두 가지 관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향을 해나가느냐, 그것이 어떻게 현실하고 부딪혀가느냐, 그러면서 바꿔가느냐, 아니면 또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나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엄벌주의가 바람직한가 등등등의 문제는 이제 결국은 이야기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이제 국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제, 국가가 어디까지 해줘야 될지, 그 다음에 우리 법제사의 연구기를 조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법제사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두 분도 하고 싶은 이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좀 희망을 가져야 할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론 먹고 살기 힘들죠. 저는 뭐 그래도 이제 좀 저희 때는 박사 수료함과 동시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이제 힘들었지만은 생활에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돈 외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해야 되고 일단 86년도 3월에 이제 석사과정 입학해가지고 제 지도교수 박병호 교수님 여기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연세가 96이고 여전히 이제 활동하시는데 대학원실에 딱 첫 시간에 수업 들어가가지고 한국 법제사나 중국 동양 법제사 전공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딱 들으니까 당신이 고개를 싹 돌리시다 조금 있다가 자네 미쳤군 미쳤어 그러시고 좀 있다 그래도 필요하지라고 이야기해요. 기록하고 싶은 건 이제 미쳐야 미친다고 뭔가 하나에 완전히 빠져야지 완전히 이제 뭔가를 이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힘들겠지만은 좀 생기는데 공부한다는 게 뭐냐? 자유거든요. 많이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고 난 다음부터 출근이라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안 받았어요. 대학교 때 뭐 지각해도 되고 결석해도 되고
그다음에 박사 마치고서 연구원 다닐 때 그때는 좀 자율적인 분위기여서 출근은 좀 자유롭고 어쨌든 자기 맡은 일만 다 하면 된다. 학교에 오고 난 다음부터는 1년에 딱 한 번 출근 신경 써야 되거든요. 입시 때. 그럼 참 자유롭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 것은 자기 소외가 없죠. 경영학 쪽에서 나오는 것이 직원의 자기가 받는 연봉의 3배 이상 벌어줘야지 그 회사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공부한다는 것은 칭찬도 자기가 받고 비난도 자기가 받죠. 전부 다 논문을 발표하니까.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꼭 돈만이 아니라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 가장 큰 기여는 지적 수준을 올라가게 해서 우리 문화 사회 전체적인 전반적인 지적 역량, 교양을 높이는 게 큰 도움이죠. 다음 이제 법제사로 좁히면 조금 전과 돌아가긴 하겠지만은 방법론에서 역사학과 차별을 가져야 됩니다. 소재만이 아니라. 법학적 방법론의 가장 큰 특징은 내상을 아주 세밀하게 보죠. 그리고 관계로 보는 거잖아요. 권리, 의무, 채권, 채무. 나는 당신에게 뭘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당신은 뭐로 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런 관례를 보게 되니까 가장 세밀하게 보거든요. 그것이 바로 개인을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학적 방법론이 이야기하는 그런 도그마틱적에서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사료가 좀 미비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파고들은 그런 해석론이 필요하고 또 좀 더 나간다면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고려 조선 이전에는 사료가 워낙 협력하니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 법 이론이나 법 철학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또 접근하는 방법. 바로 예를 들어서 법의 본질에 대해서 하프와 도우킨의 논쟁이었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이런 논쟁이 있었다. 그런 걸 좀 밝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공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특히 이제 학생들 앞으로 이제 법제사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